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딸이 법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생계비 그 지급이 중단된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정신병은 어릴 때부터 알았던 것 같고 간지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부터 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정신과 치료했으면 제가 좀 성인 됐을 때 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았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부모님이 제 병이 정신과적 질환인 걸 몰라서 대처를 못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월급이 100만 원 못 넘는 것 같아 있어요. 최저 시급이 6천 얼마잖아요. 네. 6천 얼마인데 우리는 거기서 제외 대상이에요. 왜냐면 탄여자라고 해가지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있습니다. 정의에서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이제 고시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이제 되는데 그 속에서도 노숙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뭐냐면은 노숙인 시설이라든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이제 의뢰해서 시군구청장에다가 긴급지원 대상자를 신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의뢰서를 작성을 해주는 경우가 이제 거쳐야 되는 문제인 거고, 또 두 번째는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 6개월이 안 되는 사람이라 이 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라고 하죠? 제한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노숙한 기간 6개월 미만, 참 이거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 실무자들의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나고 이분이 집을 얻느냐, 그 다음에 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 기초법을 신청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중에 이렇게 뒤따라오게 되고 되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사례 한 7가지 정도를 이제 가져왔는데 거기서 그 어려움들, 만났었던 어려움들을 제가 적어왔었습니다. 일단 이거를 신청했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뽑아봤는데요. 먼저 신청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 그 다음에 긴급지원을 솔직히 받아도 생기는 문제는 여전히 발생이 되더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설사 정보를 접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누군가가 제대로 알려주거나 안내를 해주거나 이제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거나 하는 게 좀 부족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좀 주셨는데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이걸 신청을 하게 됐을 때 실제 이분의 행정상 주소지를 보게 되는데 이분이 가령 예를 들면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서울역에서 관할하는 용산구에 있는데 노숙인 시설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당시 행정상 주소지에 보니까 예를 들면은 동작구청이네요. 그러면 동작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용산구는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듣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 좌절을 느끼시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대답을 제대로 안 해준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되시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신청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주거비를 이제 받게 되려면은 먼저 집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먼저 받아야 되며 이 집에 살고 있다라고 이 집에 이제 살 거다 이제 하는 계약서를 받아야 되고 집주인의 통장 사본을 받아야 되고 고시원 같은 데는 뭐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같은 이런 서류를 부가적으로 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고시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하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제 집을 알아보고 이러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보통 대부분 다 집주인들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데 당신한테 계약서를 왜 써주냐, 돈부터 내라,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구청에서 돈이 들어올 거예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난 당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집을 먼저 본인이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들을 이분들이 가장 겪게 되고, 집주인 통장 4번 주는 것 자체도 요즘에 뭐 그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불신을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긴급 지원을 받아도 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신속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주거비라는 게 최대 한 2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해봤을 때 이게 다른 시도로 이제 서류 자체가 신청 서류 자체가 넘어가고 거기서 논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2개월이나 걸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방은 들어갔는데, 여튼 앞 과정을 통해서 방은 들어갔는데 방세가 입금이 안 되니까 이분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언제 돈을 들어오냐 계속해서 독촉을 해오고 본인도 심리적으로 불안감이라든지 위축감을 계속 느끼게 되고 이렇게 눈치를 보는 상황들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거비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또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거비와 생계비 2개 중에 하나만 저희는 지원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방이 들어갔으면 당장 생활할 게 필요한데 생계비도 같이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비는 일단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일단 방을 얻으셨으니까 주거비만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어쨌든 교통비라든지 식사라든지 어쨌든 본인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생계비가 같이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기도 하고 이제 당사자분들이 긴급 지원이 이제 보통 제가 받았던 경우들은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받았었는데, 긴급 지원이 끝나게 되면은 그 전에 뭐 기초생활 수급이 잘 될까, 구직 활동이 성공할까 이런 거에 대한 압박감, 내가 이게 잘 안 되면은 다시 거리로 나와야 될 텐데, 다시 노숙을 해야 될 텐데라고 하는 심리적인 압박을 엄청 많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긴급 지원이 어느 정도 지원이 잘 되었을까 저희가 궁금했어가지고 재작년에 한번 그 복지부에다가 노숙을 위기 사유로 하는 그런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사실 전국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달라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만 일단 보자면은 같은 기간 영등포구에는 172건, 같은 기간 또 중구에서는 3건,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긴급 지원이 작동이 됐고 노숙도 위기 사유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에서 법이 바뀌었고 이분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정보 제공이라든지 신청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이 사실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노숙이 6개월 미만이라고 하는 거, 실무적으로 이거를 해석하는 차이가 있고 실제 지원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만이라고 하는 이런 개월수를 이런 것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노숙하는 거는 위기 상황인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노숙인에 대해서는 시설에 가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합리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노숙하시는 분들이 신청하기가 되게 까다롭기도 하고 이런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도 사실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생계와 주거를 동시에 당연히 신청을 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은 주거비만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생계비도 없습니다. 그러면 위기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집이 있어도 한 달짜리 집인 거고, 아무런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 역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어쨌든 당사자가 주거지를 확보할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게 한다거나 이런 서류가 갖춰질 때까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이런 행정적인 문제들 자체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는 이제 70이 넘으신 농부분이 계십니다. 관절염이 있어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매일 12시간씩 일을 하십니다. 저희가 사회 진출하기 바로 전에 이제 가세가 길어서 저희 형제 중에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저 또한 이제 그동안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현재는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서류상 분명히 주민센터에도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도 극비층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받는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어떠한 행정기관을 찾아가도 단지 복잡하고 실제로는 이제
불가능한 조건들만 늘어놓을 뿐이고 오히려 국민연금이나 이제 건강보험 같은 기관에서는 이제 저같이 없는 사람한테도 어떻게 해서 이제 세금만 걷어들이려는 노력만큼만 제대로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즉 빈곤층에게 있어서 이제 정부는 이제 베푸는 것도 없이 그냥 걷어가는 것만 이제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뿐 아니라 이제 사회적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나이가 한 35세만 넘어가도 이미 회사에서는 구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게 불법이지만 다들 버젓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즉 한국의 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이제 의구심이 들 때가 이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당장 인터넷 부인구직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수많은 회사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실태를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말로는 이제 능력 위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빈곤층이 아무리 노력한들 빈곤을 벗어나기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해외 선진국 사례만 봐도 빈곤층이나 서민층에 대한 이제 수많은 지원이 있어갖고 어떠한 계층에서도 최소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한국처럼 이제 빈곤층이 늙어 죽을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해왔다는 것과는 이미 선진국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서 작은하나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제 단 한 가지인데요. 선진국을 따라서 정책을 만들었으면은 그에 맞게 제대로 실행을 옮기든지 아니면 차라리 없애버려서 빈곤층에게 쓸데없는 희망을 부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히려 빈곤층한테 이제 쓸데없는 시간 낭비만 만들 뿐이기 때문인데요. 한대로 저 또한 이제 주거 취약 계층 지원 사업이라든가 뭐 기와 그 외에 이제 기타 빈곤층을 위한 복지 및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여러 번 문을 두들겨 봤는데 다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늘상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죽지 못해서 산다는 게 이제 항상 입에 붙으신 말씀입니다. 이건 단지 저희 어머니만 품고 있는 생각은 아닐 겁니다. 한파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도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서 이제 다를 뿐이지 우리 사회 어디에서 하나 산재했다고 봅니다. 제가 그리고 답답하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제 친구들 중에 이렇게 빈곤층이 많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서민이라든가 중산계층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답답한 게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뭐가 문제냐? 우리 선진국이고 다 이런 복지 정책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답답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제대로 돌아가게끔 했으면 합니다.